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름다운 시적 표현 같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고요한 나라라고 한다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표현은 구한말 외국인이 한자 조선의 뜻을 풀어 쓴 것인데 그들이 갖고 있던 조선의 이미지가 투영된 말이죠. 유쾌하지는 않지만 당시 일본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고 조선은 해가 떠오르기 전 은둔과 정체의 나라로 대비되었던 거죠.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였습니다. 1882년 한국사 책 은둔의 나라 한국 서문에서 조선의 번역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을 쓰면서 일본처럼 떠오르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한 거죠. 그 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제목의 책이 2권이 나옵니다. 한 권은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로웰이 1885년 하버드 대학에서 출판했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 프로렌스에서 태어난 영국인 세비지 랜도어가 1895년에 런던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이 두 책을 계기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이 대중화됐던 거죠. 로웰이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커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가장 먼저 마신 사람을 조선 고종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죠. 아관 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가베를 맛보고부터 커피를 즐겼다는 거죠. 그러나 로웰의 책에 따르면 이 땅에 커피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그보다 11년 전인 고종 22년 1월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웰이 1883년 조선의 조미 수호 통상 사절단이 미국 방문 때 통역 겸 안내역을 맡았거든요. 그 인연으로 조선의 초청을 받아 입국해 3달 동안 체류했었습니다. 그때 고위관리 초대로 한강변 별장에서 저녁 식사 후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던 커피를 같이 마셨다고 하죠. 또 프랑스의 베르네 신부가 1860년 3월 6일 홍콩 주재 선교 극동 대표부에 보낸 편지에 커피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선교사 등을 통해 커피가 조선에서 생각보다 일찍 유통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세비지 랜도어의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데요. 세비지 랜도어는 25살 때인 고종 2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을 거쳐 12월 28일 제물포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을 공부한 화가로 훗날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두루 탐사하는 여행가의 길을 걷는데요. 그래서 랜도어의 책은 여행 안내서처럼 자유분방하게 현지 풍물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그 무렵 조선을 방문한 선교사나 외교관 등이 자신들의 활동이나 업무 위주로 쓴 책과 차별성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책처럼 사진을 싣지 않고 자신이 그린 37점의 그림을 곁들였습니다. 조선을 담은 최초의 서양화로 서양인이 새로운 시선이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조선 사람의 용모를 평한 내용입니다. 우리 상식을 깨트리고 있죠. 이웃 중국, 일본과 다르고 오히려 백인 아리안족과 비슷하다는 거죠. 다만 이것은 왕족과 귀족들에 국한된 것이고 중류층은 중국인, 일본인과 비슷하거나 체격이 더 뛰어나고 하층민은 흑인에 가까운 용모를 지녔다고 합니다. 종합하면 한국인은 잘생긴 인종이고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종의 표본이 조그만 반도에 정착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죠. 랜도어는 화가니까 시각적 관찰력이 세밀하다고 봐야겠죠. 또 거의 매일 서울 길거리에서 스케치를 하며 자신이 분놀림을 구경하러 몰려든 조선인들을 많이 봤다고 하거든요. 그의 외모 평가를 허투루 치부할 수 없는 대목인 거죠. 물론 신분에 따라 용모를 달리 인식한 데서 편견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실제 그의 그림을 보면 상류층과 중하위층의 외모가 다르게 표현되거든요. 중하위층이 상투 튼 남자, 머리를 따내린 총각, 물장수 이런 사람들은 얼굴빛이 어둡고 둔탁한 얼굴에 코가 낮습니다. 그러나 충정공 민영환과 문신 김가진의 초상화는 얼굴빛이 밝고 갸름한 얼굴에 코도 오똑하죠. 그럼에도 재밌는 것은 랜도어가 곧잘 조선인으로 오인되어 별명이 변장한 조선 사람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조선인들도 랜도어를 비슷한 외모로 인식하였다는 거죠. 당시 인천에는 유럽인을 위한 호텔이 3곳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헝가리인, 일본인이 각각 경영하고 있었는데 가장 최신 시설이 일본인 소유의 대불 호텔이었습니다. 랜도어가 여기서 묵는데요. 습관대로 자기 전에 냉수욕을 하려고 물을 청했지만 하녀가 방으로 2번 날라다준 대하의 물이 다 금방 얼어붙어 애를 먹었다고 하죠. 그만큼 겨울이 추웠던 거죠. 다음해 1월에 서울에 왔는데 숙박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랜도어는 조선 왕실의 건축가로 일하던 러시아인을 만나 그의 집에 머물지만 호텔이나 여인숙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토속주점이 있어 군인들과 날품팔이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도박꾼과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듯하죠. 우리가 예부터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며 농업을 중시했지만 랜도어가 보는 조선인 농민은 불행하게도 게으르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다고 하지만 그때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옥토가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일단 땅에 씨를 뿌린 후에는 별로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술을 활용할 생각도 하지 않고요. 화나는 얘기지만 랜도어는 게으르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나폴리의 구걸꾼들과 조선의 농민들을 비교할 만하다고 쓰고 있죠. 짐꾼들도 비슷합니다. 배고플 때는 커다란 짐을 지게로 열심히 옮기지만 돈을 얻게 되면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남은 돈으로 도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자로 누워 24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12시쯤 땅 위에 쪼그리고 앉아 지게 옆에서 햇볕을 쬐며 반쯤 졸린 눈으로 긴 담뱃대를 물거나 저고리 속에 푹 꽂고 줄줄이 퍼질러 앉아 새로운 주문을 찾고 있다는 거죠. 양반 부자들도 무기력한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을 완전히 먹고 자는데 소비해서 랜도어가 양반을 방문했을 때마다 늘 무엇을 먹거나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음 과식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니까 상류층이 연약하고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려 안부를 물으면 여기가 아파 하면서 손을 가슴에 올린다는 거죠. 이쯤 되면 너무 조선을 비하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는데 그렇다고 랜도어가 조선인을 폄하한 것만은 아닙니다. 조선 사람들 가운데 총명한 이는 어느 나라 사람보다 우수하고 평균적으로도 지식 습득 능력과 이해력, 투지, 예술적 소양 등 모든 면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질은 우수한데 왜 사회가 나태와 무기력에 빠져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랜도어가 조선 사람의 입을 빌려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어느 날 조선 사람이 랜도어에게 푸념을 늘어놓더랍니다.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봤자 뭐하냐. 관리가 뜯어가고 걸핏하면 먼 지방으로 내쫓을 텐데 일할 맛이 나겠냐는 말이었죠. 지배층이 수탈체제로 동기부여가 실종된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거죠. 조선 사람들이 엄청난 식사량도 랜도어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던 조선인이 평균 유럽인이 3인분에 해당하는 점심을 먹더랍니다. 랜도어는 그가 곧 토할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큰 꽃감이 담긴 접시로 다가가더니 먹음직스럽다며 재빨리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가락으로 허리띠를 늦춰 뱃속에 더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한두 개 더 먹어야겠다며 나머지 과일을 다 먹어치우고는 그래도 성이 덜 찼는지 접시 바닥에 남아있는 설탕을 긁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심히 말하는 거죠. 오늘은 기분이 별로여서 식욕이 없네. 어린아이가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 걷지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경우를 본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런 자식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배 터질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하면서 서너 숟가락의 밥을 입안에 더 떠넣는 거죠. 그 뒤로 랜도어는 자신이 조선의 어린이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죠. 랜도어는 서울에서 스케치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풍경과 인물을 재빠르게 잘 그린다는 소문이 궁중까지 퍼졌습니다. 그 정도 랜도어의 그림을 가져오게 하여 일가가 둘러앉아 감상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민비, 친족 등 고위 관리들이 초상화를 여럿 그렸는데 그중 충정공 민영환의 사례가 재미있습니다. 당시 병조 판서였던 민영환의 청으로 고종의 외교 고문인 프랑스계 미국인 르젠드리 장군이 집에서 오전 11시에 만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죠. 그러나 민영환은 아침 6시 30분에 르젠드리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랜도어가 부랴부랴 르젠드리 집으로 가서 민영환을 처음 만나죠. 그곳에는 몇백 명의 무장병사들이 정렬해 있었죠. 30살의 민영환은 상냥하고 위트가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자세를 잡고부터는 거의 3시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조각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일제히 을사늑하게 항거하여 자결한 결기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림 작업이 끝나자 민영환은 자신이 초상화를 보고 나서 랜도어의 손을 잡고 30분 동안 흔들었다고 하죠. 대단히 만족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엄숙한 표정으로 화폭을 노려보며 그림 뒤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장신구를 빼먹었다는 것이었죠. 당시 단추 모양의 장신구를 왼쪽 귀 뒤에 거는 습관이 있었는데 앞에서 그려서 그림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랜도어가 유럽의 미술 기법으로는 사물이 앞과 뒤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여전히 낙담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민영환을 다시 앉히고 측면의 장신구를 빠른 스케치로 그려넣죠. 그러나 두 번째 초상화를 본 민영환은 전보다 더 크게 아쉬워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다른 쪽 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랜도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투명하지 않은 사물을 관통하여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문제를 해결하고 민영환에게 작은 초상화 4번을 증정합니다. 며칠 뒤 민영환이 답례로 랜도어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죠. 선물은 토종닭과 감, 고기 등과 대나무 발 표범 가죽이었는데 랜도어는 대나무 발과 표범 가죽이 마음에 들어 영국으로 가져와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제까지 130여 년 전 조선에서 세비지 랜도의 뒤를 따라가 봤는데 낯선 이방인의 기록이 그 시대 조선을 100% 사실대로 재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담이 우리 조상들이 생생한 숨결이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외국을 여행할 때 곳곳에서 부딪히는 생소한 경험들이 곧 그 나라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